느낌을 내가 풀과 대화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뭐 자연 저 길에 아까 여기 보면은 길에는 다 이제 이름이 있고 그 길을 찾아가고 또 길이 안 지어진 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 없는 길. 이름 없는 길도 있고 이름 없는 이제 들판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풀도 다 이름이 있지만은 나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내가 또 풀과 내가 스스로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러니까 저번에 그 유형만 교수님이 그날 강의할 때 아이들 뭐 하라 그랬어요. 자연 속에서 그냥 놀게 체험을 시켜놓는 게 또 오히려 더 상상력을 더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책에서만 본 거기 때문에 물방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달팽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상력 자체가 상상의 세계가 굉장히 책에만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편협되어 있다고. 자연에서 뒹굴면서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애들은 메뚜기 하면 유재석만 생각해요. 요즘 애들이 진짜요. 요즘 애들한테 뭘 생각해? 유재석이요. 요즘 애들한테 가세요. 메뚜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유재석 그렇게 생각해.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한테 기성세대들이 혹독한 걸 해주고서는 기대는 엄청나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학원에 초등학생들 일정을 보면은 어른들 일정보다 더 바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들을 망친 거죠. 상상의 책. 그러니까 잘은 하죠.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아주 그렇게 잘 바꾸시니까 잘은 하잖아요. 잘은 하는데 위대하게 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과 거슬려서 자연 속에서 내가 깨닫고 또 자연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아이들이 상상하고 또 창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걷기에 찬이 이 책이 정말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여기 이제 아까 김정희 감사님이 이제 지나간 이제 쭉 보시면은 다시 리뷰하는데 97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둘레 여섯 번째인가요? 타관에서 온 나그네는 바로 길을 묻는 사람이며 장소의 이름을 묻는 사람이다. 길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장소들 속에서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하는 일, 지도나 풍경들의 색깔과 선들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현재 위치를 헤아리는 일이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눈대중 속도로 따라 계산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지를 예측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말 속에는 인생에 자기가 자기만의 마음속의 풍경과 색깔들, 자기만의 선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인생에. 그 선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얼굴이에요. 얼굴에서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온 거를 갖다가 대변해 주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흔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살아온 흔적을 내 얼굴에서 지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말 속에는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속에 풍경이 있고 색깔이 있고 다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인격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어디쯤에 와 있고 현재 내 위치가 어딘지를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정말 현재 위치를 헤아리는 일이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결혼 신학으로가 저희도 벌써 지금 보면은 횟수를 한 5년이에요. 횟수로 5년이지만은 나아갈 길, 걸어온 길보다는 지금 나아갈 길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훨씬 더 노력을 기울여야죠. 지금까지 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세상에 이 신학으로라는 게 노출이 됐고 그 노출이 된 만큼 그게 더 책임감도 커지고 훨씬 더 사람들한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다 보면은 우리 멋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글은 요 문장은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의 길을 통해서 얼마나 인생의 경기를 갖다가 잘 해놨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뭐냐면 아까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그 108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저마다의 공간에는 무수한 의미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 공간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시나브로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나브로라는 이름 안에는 이 안에는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공간 속에 누가 있는 거냐면 우리 개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하나의 개체, 이게 가장 구성원인데 이 시나브로라는 이 공간 속에는 있는 개체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의 이 집합체에서 공동체인데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색깔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풍경이 다 담겨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 색깔과 풍경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색깔과 풍경 속에서 당연히 그 어울려질 수도 있고 안 어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잡음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왜냐면은 모든 자연은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자연 속에서도 약육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모르죠. 걔네들만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허브 중에서 카모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카모마일이라는 거는 식물의 의사라고 불리거든요. 그게 왜 식물의 의사냐면 어떤 식물들이 시들시들 다 죽어가는데 그 옆에다 카모마일을 심어놓으면 다른 식물들이 다 살아버려요. 실제로요. 그러니까는 자연이라는 거는 있으면은 해가 되는 식물이 있고 또 없으면 안 되는 식물도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산에다가 김경자 감사님이 산에다가 나는 한 7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인삼씨를 갖다가 산에다가 그냥 막 뿌렸어요. 한 100만 개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도대체가 씨앗이 발화되는 게 100만 개에서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100만 개에서 아무리 저게도 발화가 될 수 있잖아요. 한 개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 숲속이라고 해서 그거를 뿌려서 자란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기후가 맞아야 되고 태양 강도가 맞아야 되고 바람, 습도 다 맞아야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말을 해주지 않고 설명을 안 해주지만 그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그런 질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 시나브로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나 혼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있으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각자 다른 색깔, 다른 성격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같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서로가 그 나누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모임이 뭐하러 있겠어요? 제가 수많은 모임을 가고 지금 여기 제가 핸드폰에 지금 밴드만 지금 9개예요. 그 밴드의 모임 자체에 중복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정말 자기 나름대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왜 그 사람들하고 왜 제가 그 사람들하고 모임하냐. 그런데 그 모임을 가보면 어떠한 우리처럼 목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모이는데 뭐하러 모이느냐. 그저 인터넷 형성하려고 명함이나 주고받고 그거나 하려고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모임을 다 계속 쫓아내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저는 정말 알짜배기 같은 사람들을 많이 건져냈고 또 그 사람들이 나의 진정성을 알고 저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모임을 끊임없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거기도 또 그 자기만의 색깔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굴러가더란 얘기죠. 그러나 같이 가자는 어떤 목적은 그렇게 뚜렷한 게 없어요. 그저 모여서 뭐 얘기하고 뭐 특강 듣고 먹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결혼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고 우리 대표님은 결혼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잖아. 어머나. 자, 그거에도 기인이 되죠. 자, 그래서 그죠?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뭘 갖다 채워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하면 뭐 멍 때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을. 그러나 그 공간을 죽을 때까지 다 채우지도 못하면서 사실은요. 다 채울 수도 없고 채우기도 힘들어요. 다 채울 수 있는 자질을 주셨는데 네.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2%인가 뭐 0.2%밖에 그죠? 다 상관 못하는 안 거죠. 해서 네. 그렇지. 다 못하고 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윤영주 같은 사람은 15분 단위로 인성 설계를 했대. 15분 단위.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요. 저기 그 시간을 허비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공간에 많이 사실 채웠지. 그 시간을 정말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그 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24시간이지만은 솔직히 우리 24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은 그 24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줬고 내가 이제 오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이게 김상범 우리 이사님께서 이게 해야 할 부분을 제가 좀 볼게요. 그냥 동물들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내가 이 사람이 이제 그 걷기에서 자연의 속에서 동물들과 만나는 거 하나 세세하게 다 해요. 고슴도치, 두꺼비, 새, 달팽이, 광택층, 온갖 종류 곤충서부터 동물 만나는 거를 다 자세하게 묘사해놨습니다. 그런 섬세한 걸 해놨고, 그건 넘어갈게요, 그러면. 김상범 이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거 지금 그냥 하죠. 빨리, 지금 이 책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자, 132페이지 보세요.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걷는 사람의 발소리는 조용하고 태연하며 거칠애가 없다. 걷는 사람은 항상 불시해. 자, 보시면 우리가 시골에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우리가 싹 가면은 농부들은 내가 왔는지 갔는지를 알 필요도 없이 뭐만 해요. 그저 묵묵히 일만 해요. 우리는 나그네는 아주 소리 없이 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그냥 그렇다고 거기 산책을 하는데 아주 그냥 거드름 피면서 거칠애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묘사를 아주 그냥 잘 해놓은 거죠. 그냥 내가 느껴지잖아요. 아, 들판에서 소도 있고 농부들이 일을 하는데 나는 소리 없이 싹 왔다가 소리 없이 싹 가는 거야. 내가 거기 그렇다고 가는데 화려하게 거칠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연 속에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잘 묘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산책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136페이지 산책. 자, 여기 보세요. 산책은 걷기의 단순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형식이에요. 산책이 아주 근본적입니다. 산책은 규칙적으로 혹은 사정에 따라 우연히 실천하게 되는 개인적인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혼자 혹은 여럿이서 하는 산책은 숨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을 길들이고 인간적인 높이에서 지각되는 어떤 세계를 기하기 위한 휴식, 말 혹은 목적 없는 거리름의 주로의 고유한 초대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걷는다는 의미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아스팔트 위를 걷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걷는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걷는다는 거는 어떤 내가 흙을 밟으면서 흙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운도 받아들이고
또 그 흙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깨닫고 해서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아스팔트를 걷다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발이 불편한 것 같아. 산길을 걸으면서 사뿐 그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이가 아니라 아스팔트는 그냥 딱딱하고 잘못 디뎌서 헛디뎌가지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보도블록 잘못 밟으면 물이 찍 튀겨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흔히. 그래서 아유 재수없네라는 소리 하고. 그런데 흙은 그렇지 않죠. 헛디뎌도 내가 재수없네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산책은 이렇게 그냥 내가 경쟁 속에서 빠른 문화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 지치기 쉬운데 한 박자 내가 숨을 한번 쉬고 가는 그런 의미가 산책이에요. 그 산책을 통해서 나는 나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고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닫고 나에게로 온전히 한 번이라도 나에게로 초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신을. 그거를 산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산책은 여행과는 또 다른 거죠. 여행을 혼자 여행 가든 여럿이 여행 가든 그것도 다르게 물론 여행 중에서 내가 길 위에서 스승을 만나죠. 여행 속에서 스승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많이 깨닫고 그러니까 이 산책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산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색을 하기 위해서 산책을 주로 많이 한다죠. 우리가 저번에 그 선릉에 우리 길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거 갔다 오면서 아까 여기 책에서 묘사했듯이 우리가 거기 갔다 온 흔적이 우리가 거기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 다 찍혀 있고 그 길은 알죠. 길은 말을 하고 거기에서 느낀 바람이 오늘 가면은 그 바람이 다르고 오늘 가면 또 그 태양이 다르고 그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산책이라는 거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혼자 가든 여럿이 가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산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130페이지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우에서 둘, 넷, 여섯, 일번째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산책을 할 때는 137페이지죠.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산책을 할 때는 비록 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에 대한 인상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도시를 끼고 도는 오솔길에서는 비록 혼자서 하는 산책일 때도 영적 강을 지배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대한 생각들이다. 이게 내가 고궁에 가서 돌거나 아니면 어떤 유원지가 어떤 그 산림욕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호련히 혼자서 걷는 거 하고 이런 도시에 이게 모퉁이에서 이렇게 도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여기서의 거는 거는 내가 고민에 쌓여가지고 이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늘상 거기에 내 상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잡한 머릿속에서는 벗어나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연 속에서 내가 떠나면은 여럿이 가도 그것이 사회성에서 벗어나니까 내 머리는 맑아지고 그 생각 자체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켜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책이라는 거죠. 자, 산책자는 장소들이 거울과 같은 존재다. 이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산책자는 장소들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기 선릉에, 능에 갔다 왔지만은, 바로 뭡니까? 우리 장소들이 우리가 거울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선릉에 갔을 때 저 능 안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나도 죽으면 저 안에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거울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걸 보고 있고 이러한 시간을 만끽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책 마지막에 148페이지 맨 밑에 보는 산책은 친숙한 것이 낯설음을 고안해낸다. 산책은 디테일들의 변화와 변주를 민감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시선에 낯설음이 새로움을 가져다 준다. 산책에 똑같은 길을 걸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골목, 내가 사는 집 골목을 돌아 나올 때도 똑같은 길인데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 길은 변함이 없어요. 그 길은 변함이 없고 그 길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나올 때의 느낌과 내가 들어갈 때의 느낌이 매일매일 다르고 또 나올 때의 그 바람이 나한테 스치는 온몸을 받는 느낌 자체도 매일매일 다르고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기뻐서 들어오던 축 처져서 들어오던 내가 힘든 어깨를 짓누르면서 들어오던 그 길은 묵묵히 나를 맞이한다는 거. 그게 바로 내 삶의 흔적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흔적을 남기면서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인식하지도 않고 느껴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거를 내가 스스로 느껴보고 나에게로 진짜로 진심으로 나를 나에게로 초대를 해본다는 거는 그거만큼 훌륭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서 내가 나를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나를 깨달아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 쓰는 여행. 자, 유강현 씨가 그 33개의 나라를 갔다 와서 지금 이제 책이 이제 이번 주에 원고가 다 아마 이번 주에 넘어갔을 거예요. 유강현 씨? 네. 오. 그래서 나한테 이제 나한테 이제 책이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계속 보내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바로 뭐냐면 세계를 돌면서 뭘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세계를 돌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대화만 하고 끝났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친구는 뭘 했어요? 그걸 메모로 다 해왔잖아요. 그 대화한 거 하나하나 자기가 한 느낌 하나하나 거리에서 스승을 만났다고 하면서 거리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의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기로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이 실제 거기에 토종인들이 성공한 사례들도 너무 훌륭한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 그래서 거리에서 스승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한 걸 다 메모해가지고 그게 오니까 어땠어요? 그게 책으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안 써놨으면은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무리 천재도 와서 그거를 되짚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글로 써내 예면 내가 여행을 해서 글로다가 쓰는 거죠.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책 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은 이 괴테가 이제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완전히 온 몸으로 느낀 거를 갖다 쓴 거예요. 정말 명저 중에 명저예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한번 보시면은 이 걷기 예찬보다 더 명저죠. 이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엄청난 인문학이에요. 고전 인문학이에요. 이 책을 꼭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괴테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괴테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괴테라는 사람도 이탈리아 기행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느낌을 다 적어서 그걸로 글로 써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쓰는 여행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보면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139페이지 중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기억이란 그것대로 한계를 가진 것이기에, 그죠? 우리가 걷는 동안 경험한 것들 중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들의 전체는 우리도 앞에 보자고는 몇 토막만이 남아있을 뿐 기록의 힙합에 비긴다. 정말 얘가 갔다 오면 몇 토막만 남아요. 그렇지. 그걸 그때 글로 안 남겨놓으면 그 느낌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글로 메모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글로 쓰는 여행이죠. 자, 여기 이제 루소가 아주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루소는 고백록을 집필하면서 그에게 도보여행은 끝없는 행복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느꼈던 인상들을 기록해두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한다고 적고 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된 삶의 소소한 일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것은 여행 일기를 적어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반드시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여행 일기를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순수하게 내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오로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온몸으로 느껴서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느낄 수 있는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내가 느껴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주 순수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메모를 해놓으면은 기가 막힌 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히말라야 산맥을 갔다 왔다. 그거 기록을 하나 달아두면은 갔다 와서 그 머릿속에서 그걸 그려내려면은 거기에는 나의 순수함이 아니라 가장된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내 걸 그 기억을 해내야 되니까 기억이 안 되니까 그 진짜 가장할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남겨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3페이지 이제 보면은 그 마지막에 위에서 이제 이제 글로 쓰는 여행 마지막 줄에 뭐 단원에 보면 위에서 둘레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우리는 사실 글을 쓰기 위해서 걷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이미지들을 포착하고 감미로운 화성에 빠져들기 위하여 추억과 계획을 쌓기 위하여 걷는 것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작가들은 일부러 여행을 많이 하죠. 글이 책상에서 나오는 글하고는 전혀 이 책상에서 나오는 글들은 거의 자기 개발서예요. 그러나 내가 작가들이 이 신경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여행 속에서 많은 여행 속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글들이 진짜 살아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낯선 곳에서 낯선 거리에서 낯선 물건들과 맨날 서울에서 보는 것 같은 내가 사는 곳에서 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것들을 하고 만남을 의미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간판이라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내가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길을 걸을 수 있는 세계는 줄어들고, 우리가 점점 걸을 수 있는 길을 점점 줄어들어요. 다 포장이 돼가고, 우리가 진짜 자연을 만끽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 푹푹 빠져가면서 걷고, 풀에 뒹굴고, 그런데 요즘은 풀에 애들 가서 앉으면 엄마들이 난리 나죠? 얘 무슨 병 걸린다, 큰일 나려고 왜 이러냐. 우리 그렇게 시골에 뒹굴었어도 그렇게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아이들은 잘은 해요. 우리 세대보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는 위대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은 해요. 왜? 교육을 잘 순서대로 잘 밟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잘들 하고 잘들 공부를 하지만 많이 배우지만 짊어지고 갈 위대한 인물들은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단어에서는 그 얘기를 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145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둘레 여섯 번째 보면은 자, 산책 뜻밖의 일 발견을 위하여 개방된 불확정의 공간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대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참 그 양재숲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선릉도 가보니까 좋고, 저번에 그 도산공원도 한번 그때 그 오 대표 때문에 만나서 1시간을 그냥 바람 맞으면서 걸어봤는데, 거기가 참 거기도 독서모임하기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도산공원이 아주 좋더라고요. 가을에 한번 하죠. 거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가. 가요, 그럼 거기 또 예. 걸어요. 그래서 그게 걸으면서 야,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에 진짜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꾸 이제 그 아파트도 자꾸 이제 옛날처럼 회색 도시가 아니라
좀 더 자연 그린 도시를 만들려고 굉장히 그 조경을 굉장히 신경 써요 지금은요. 맞아요. 옛날하고 완전히 틀려졌어요. 예. 그냥 옛날에는 건물만 반듯반듯 지어놨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제 써놓은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148페이지 보면은, 자, 맨 밑에서 네 번째,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공간의 합리화 생산성, 재고라는 발상으로 인하여 인간이 속박당하지 않고 고독 속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장소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왜 우리 카톡에 막 영상들 한 여인이 뭐 사막을 일궈오는 그거 영상 누가 보내줬죠? 김상범 씨. 김상범 씨가 보낸 건가? 그게 보니까 막 카톡에 막 거기뿐만 아니라 김상범 씨 들어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더라고. 그 한 여인이 그 사막에 끝없이 그 나무를 심어서 실제로 있는 일이라면서요, 그게. 그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람의 노력으로 사막을 갖다 완전히 오아시스로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막이 되어가는 걸 그거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그냥 끝없이 가서 심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죽고 또 끝없이 하는데 성막사 그거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절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피해가 그거 계속 더 심해지면 우리나라 완전히 중국 때문에 완전히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단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쪽이 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꺼주시고요. 네. 네,